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의 지도를 한참 벗어난 서해의 어느 외딴 섬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달로. 그는 마지막 근무지가 한적하고 조용한 섬이라는 사실이 내심 기뻤지요. 길고 험난한 벼슬살이 끝에 말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운이 트이는구나 싶었습니다. 한적한 섬마을이라면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터. 낚싯대를 들이우며 시간이나 낚아보아야겠도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콧가를 스치는 것을 느끼며 박달은 참석도의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잔잔했고 비릿한 바다 내음이 평화로웠지요. 때마침 섬의 이방이 박달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이방 최길수라고 하옵니다. 이방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박달의 단보찜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자, 짐은 제가 들지요. 여봐라, 어서 나으리의 짐을 옮기거라. 참으로 이리 만나게 되어 반갑네, 최이방. 고생이랄 것까지야 있겠나. 길이야 멀었지만 오랜만에 바닷바람을 맞으니 피로가 싹 가시는구먼. 섬의 풍경도 썩 멋들어지고 말이야. 이방은 박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예, 사또. 우리 섬은 예로부터 풍광이 수려하고 사람들도 못한 데가 없지요. 큰 사건이나 사고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니 사또께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할 일도 많지 않으니 아주 그냥 편히 계시지요. 평화로운 섬이라는 말에 박달은 더욱 만족했습니다. 그거 듣던 중 반가운 말이구먼. 내가 말년이 되어서야 이런 좋은 자리를 맡게 되다니 참으로 다행이지 뭔가. 박달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방도 박달의 웃음에 기분 좋은 듯 손바닥을 비비며 맞장구를 쳤답니다. 아주 좋습니다요. 오늘 저녁에는 객사에서 사또를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요. 마을 사람들 모두 사또를 모시고 싶어 한다지 뭡니까? 환영이라니 뭘 또 그런 걸 준비했나. 허나 이런 정성을 어찌마다 하겠는가. 술과 안주가 준비된다면 나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박달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방은 박달의 쾌활한 태도에 더욱 기세가 올랐지요. 아주 좋습니다요. 그러면 저녁에 모시겠습니다요. 그동안 관아에 머물며 짐을 정리하시지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만 주십시오. 이방은 박달을 관하로 안내하며 저녁 잔치 준비를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요. 박달은 관아에 들어서 짐을 풀고 정리를 했습니다. 서책 몇 권과 간소한 필기구, 그리고 낚싯대 하나가 그의 짐 전부였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시간이 남아 그는 섬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경이나 해볼 요량으로 관아를 나섰습니다. 참석도는 은빛 바다가 잔잔하게 감싸고 있는 고요한 섬이었습니다. 박달은 정돈된 초가집들이 가지런히 선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사이로 짚을 엮거나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들, 소를 몰며 밭으로 향하는 농부들이 보였습니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정겹게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모두가 따스한 미소로 새로 부임한 사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밝고 순박한 모습에 박달의 마음은 한결 더 가벼워졌어요. 평화로운 말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박달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지요. 허나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박달의 눈에 묘한 광경도 들어왔어요. 작은 공터나 길목마다 이상한 불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사찰이나 암자에서 보아온 불상과는 그 생김새가 사뭇 달랐습니다. 연꽃 대신 팔괘 위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비틀린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박달은 걸음을 멈추고 한 불상 앞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쩐지 불상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고 바라보고 있자니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참, 희한하게 생긴 불상이로구먼. 박달은 중얼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이 불상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듯 그저 무심히 지나칠 뿐이었어요. 박달은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곳 참석도의 평화로운 모습 이면에 뭔가 감춰진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았지요. 그때 뒤에서 이방이 다가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어쩐 일로 여기 계십니까요? 아, 최 이방. 마을을 좀 둘러보고 있었네. 섬의 풍경이 참 좋구먼. 헌데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어찌 알았는가? 아, 예, 워낙 작은 섬이니까 말이지요. 그런 것보다 벌써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습니까요? 거참, 오늘 하루는 푹 쉬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이방은 박달의 옆에서 뭔가 불편한 듯한 모양새로 불상 근처에서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자, 나으리, 잔치 준비가 끝났습니다요. 어서 가시지요. 이방이 박달을 재촉했습니다. 박달은 불상에 대한 의문을 마음 한구석에 남겨둔 채 이방의 안내를 받아 객사로 향했지요. 객사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공간이 넉넉해서 섬 주민들이 모두 모여도 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객사 안은 이미 잔치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박달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자리에 앉으려다 무언가 눈길을 끄는 것을 발견했지요. 마당 중앙에는 낮에 마을 곳곳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불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불상은 훨씬 더 크고 정교했으며 섬뜩한 비틀린 미소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박달은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것이 섬 고유의 무속신앙과 관련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확실히 내륙과 떨어진 섬이라 그런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군. 팔괘 위에 불상을 모신 건 처음 보는데 말이야. 그때 이방이 박달을 잔치상 상석으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사또가 앉아야 할 상석 옆에 또 다른 상석이 비어 있었지요. 박달은 이방에게 물었습니다. 올 사람이 또 있는가? 아, 예. 백천대사님께서도 오늘 사또를 환영하고 싶다 하여 몸소 행차하셨습니다요. 백천대사. 아니, 그자는 누구인가? 광명천지 절의 주지스님이시지요. 이방이 설명을 이어가려는 순간 객사의 대문이 열리고 한 나이 든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보통의 스님과는 달랐어요. 화려한 의복과 금빛 장신구를 두른 채였지요.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그 얼굴에는 위엄과 함께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합장하며 그를 향해 인사했어요. 백천대사님께 기인을 드립니다. 광명천지. 가응 제제자 제제자, 천원도우 제여자 제여자. 지우, 토우! 빛의 길을 열고 어둠의 혼을 거두소서! 마을 사람들은 흡사 줌 같은 기도문을 미친 듯이 열광적으로 외우며 백천대사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전 처음 보는 박달은 너무 놀라 숨을 집어삼켰지요. 이방은 박달의 귓가에 서둘러 설명했어요. 저분이 광명천지 절의 주지스님이신 백천대사님이십니다요. 우리 섬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따르고 있지요. 대관절 저 기도문은 무엇인가? 불교로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야. 허허, 별것은 아니옵니다요. 광명천지 교인들이면 누구나 아는 평범한 기도문입니다요. 박달은 약간 의아했지만 낯선 종교의식이라 여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백천대사는 상석에 앉았고 박달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의 미소는 불상처럼 어딘지 모르게 비틀려 있었지요. 사또, 이 먼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잘 지내주시지요. 환영을 받으니 감사할 따름이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소이다. 박달은 예의를 갖춰 답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백천대사는 박달에게 술과 음식을 권했어요. 그러나 대사의 행동은 박달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백천대사가 고기를 손으로 들고 거침없이 뜯으며 술을 마시는 것이었으니까요. 주지스님이라는 자가 파괴승의 행보라니 박달은 심히 당혹스러웠지요. 아니, 대사님, 스님께서 육식을 하시고 약주를 하십니까? 광명천도에서는 모든 것이 불성이니 고기를 먹는 것도 불성을 섬기는 일이지요. 술 또한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열반에 이르게 도우니 이 또한 수행의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백천대사의 태연한 설명에 박달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섬의 독특한 신앙에 토를 다는 것은 좋지 않다 여겼기 때문이지요. 잠시 후 백천대사는 박달에게 귀한 술을 대접하겠다며 화려한 도자기 병을 꺼냈습니다. 백천대사는 직접 술을 따르며 박달에게 권했어요. 사또께 환영의 뜻으로 준비한 술입니다. 부디 이 술로 우리의 깊은 인연을 다져보시지요. 박달은 못 이기는 척 술잔을 받아들었지만 향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한 비린내가 섞인 듯 했지요. 결국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잔을 들어 마시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등을 툭 쳤습니다. 그러자 술잔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지요. 박달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괜찮으십니까요? 나는 괜찮네. 헌데 분명 누군가 내 등을 치고 지나간 기분이었는데. 예, 참말이십니까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긴 하였으나 아무튼 그러하다면 참으로 발칙한 일입니다요. 이방이 격하게 화를 내며 사또의 몸을 치고 달아난 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저 멀리 객사 문틈으로 붉은 댕기를 두른 여인이 황급히 나가는 모습이 스치듯 보였지요. 그녀의 붉은 댕기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자, 좋은 날이니 그냥 넘어가지. 나도 실수로 흘렸으니 괜한 소라는 필요 없네. 박달이 애써 분위기를 환기하며 말했습니다. 백천대사는 다시 술을 권하려 했지만 박달은 안 그래도 찜찜하던 차라리 이걸 구실로 술을 거절하기로 했지요. 이미 귀한 술을 흘렸으니 더 받을 순 없소. 그냥 청주로도 충분하오. 박달의 정중한 거절에 백천대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알겠다며 잔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박달은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지요. 그 붉은 댕기의 여인은 누구이며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또한 왜 자신을 치고 달아난 것인지 백천대사가 권한 술의 향이 기묘했던 것까지 평화로워 보이던 섬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박달은 이방과 하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관하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잔치의 여운 때문인지 마을 곳곳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박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지요. 그때 무심코 뒤를 돈 박달의 눈에 저 멀리 골목 어귀에 한 여인이 서 있는 모습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머리에는 분명 붉은 댕기가 단정하게 메어져 있었지요. 박달은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잔치 자리에서 자신을 툭 치고 황급히 달아났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는 마치 박달이 걸음을 옮기기만을 기다리는 듯 보였지요. 호의를 받는 그를 멀찍이 따라오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또 왜 그러십니까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요? 이방이 박달의 발걸음이 멈춘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박달은 붉은 댕기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며 답했지요. 아니, 별것 아닐세. 그냥 빨리 돌아가세. 이방은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허나
박달은 이미 저 붉은 댕기 여인에게로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일정한 거리에서 줄곧 따라오는 것이 몹시 수상쩍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그녀의 모습은 박달의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였지요.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고. 섬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과 마주하는 기분이 든 박달은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불길한 여운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지요. 낮에 본 불상들의 비틀린 미소, 백천대사의 파괴 행위와 기이한 술, 그리고 붉은 댕기 여인까지. 이방의 말처럼 한낱 평화로운 섬 같지는 않았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고된 여정 때문인지 박달은 이내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을 받은 박달이 반쯤 감긴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침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희미한 달빛이 방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고 박달의 눈앞에는 낮에 보았던 붉은 댕기를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길고 곧은 눈매는 애달픈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댕기가 어둠 속에서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박달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야심한 시각에 어찌 들어온 것이냐? 그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박달이 물었지만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달에게 다가올 뿐이었지요. 그녀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향긋한 향기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고 그 아름다움 또한 현실의 것이 아닌 듯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박달에게 입을 맞추었고 차가우면서도 달콤한 입맞춤에 박달은 항거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여인을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황홀경 속에서 두 사람은 뒤엉키며 한 차례 파도가 지나갔고 기진맥진한 박달은 힘이 탁 풀린 채 여인의 품에 안겨 스르륵 잠에 빠졌지요. 한참이 지난 뒤 박달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여인은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대신 열린 문 밖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지요. 그것은 흰 소복 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박달은 이상한 느낌에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여인은 흰 소복 차림으로 천천히 관아 밖을 나아가 마을의 외곽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달은 걸음을 재촉해 그녀를 따라갔지만 이상하게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걸음은 느린 듯 했지만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잠깐 거기 서시오! 대체 낭자는 누구란 말이오? 박달이 거듭 소리쳤지만 여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달은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끼며 여인을 쫓았지요. 결국 여인은 커다란 선앙당 나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밤바람에 오색천이 을씨년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인은 그 아래에 선 채로 박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섬뜩한 기분에 박달이 마른 침을 삼키자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꿈에서나마 소첩과 정을 통해 저희 지아비가 되셨으니 소첩의 청을 하나 들어주시옵소서. 무슨 소리인가? 혹시 그대가 붉은 댕기를 메고 내 침소에 들었던 그 여인이 맞는가? 전임 사또가 어찌 되었는지 알아봐 주셔요. 박달의 외침에 여인은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전임 사또라니 어찌 그것을 조사해달라는 것이냐? 박달이 다시 물었지만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위를 가리켰습니다. 무심결에 시선을 함께 옮긴 박달의 눈에는 선앙당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목을 맨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참혹한 모습이 들어왔지요. 시신들은 밤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박달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굳어진 눈,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에 박달은 비명을 질러버렸고 이윽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다는 말인가? 꿈이 어찌 이리도 생생할 수가. 등잔불은 꺼져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의복이 푹 젖도록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섬뜩한 악몽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꿈속에서 정을 통한 여인의 말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답니다. 전임 사또라. 이리도 괴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나보다 앞서 이 섬에 부임했던 전임 사또들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노릇이로군. 결국 각 달은 전임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느낀 섬에 드리운 불길한 기운과 악몽까지 어쩌면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일 수도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박달은 관아의 기록을 살피며 전임 사또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문서함에는 전 사또와 전 사또의 기록이 아주 간략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디 보자. 이기루. 병으로 인하여 임지에서 조람, 사인은 치병. 그 다음 부임자인 임창수는 실종, 경인월 계유일 을묘시의 관아를 떠난 뒤 행방불명, 주변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로 기록되어 있군. 박달은 기록을 읽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것은 이상하도록 간략한 기록이었지요. 특히 임창수라는 이름에 전 사또의 기록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섬 같은 작은 부지에서 더군다나 사또씩이나 되는 자가 감쪽같이 실종될 일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지요. 박달은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방 최길수를 불렀습니다. 최이방, 전임 사또들이 어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보게. 이 기록문엔 너무나 간략하게만 적혀 있어 자세한 내력을 모르겠군 그래. 박달이 추궁하자 이방은 땀을 훔치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 하오나 그것은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요. 이기루 사또께서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올해 알타가 돌아가셨습지요. 임창수 사또 역시 실종되셨다고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실종이라니. 이 작은 섬에서 수령이라는 자가 무턱대고 사라질 리가 있는가? 섬 사람들 누구도 못 보았다는 말이던가. 예, 그렇습니다요. 그날 밤 섬을 한참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사옵니다요. 섬이 아무리 작다 해도 바다로 통하는 길목이 많지 않겠습니까요? 아마도 이방이 말끝을 흐리자 그의 애매한 태도에 박달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마도라니 그저 억측에 불과하지 않은가? 수령인 자가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최이방, 자네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야. 박달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방은 박달의 추궁에 더욱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요. 어이구, 아니옵니다, 사또. 저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요? 그저 전 사또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말로 알 길이 없을 뿐이옵니다요. 이방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정했어요. 박달은 이방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이 섬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알아보도록 하지. 전임 사또의 행방에 대해 뭔가를 알게 되면 내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게. 예, 알겠사옵니다, 사또로. 이방은 안도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관아를 나온 박달은 자신의 직감을 믿으며 꿈에서 본 선앙당 나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간밤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기이하고 끔찍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이윽고 마을 외곽에 도착하자 멀리서도 거대한 선앙당 나무가 바람에 오색천을 나부끼며 서 있었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나무였어요. 이럴 수가. 정말 꿈에서 보았던 것과 똑 닮았자는가. 박달은 오싹함을 느끼며 나무 아래 섰습니다. 꿈에서 본 시신들의 잔상이 그의 눈앞을 스치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참이나 박달이 나무를 살피던 중 나무 뒤쪽에서 아른거리는 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으로 꿈에서 보았던 붉은 댕기 여인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었지요. 백주대 낮에 그녀와 마주한 박달은 침을 꼴깍 삼키고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 잠깐. 이보시오. 낭자는 대체 누구시오? 그러자 여인은 박달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공손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 새로 부임하신 사또 나으리 씨군요. 처음 인사드리옵니다. 저는 이 근방에서 살고 있는 은옥이라 하옵니다만 어찌하여 저를 궁금해하시는지요? 나를 모시겠소. 박달이 은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울었지만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자세히 뜯어본 그녀의 얼굴은 꿈속 여인과 똑 닮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꿈속에서 본 섬뜩함 대신 순박함이 어려 있었지요. 아니로군. 실은 내 그대와 똑 닮은 여인을 본 적이 있어 그러하다네. 붉은 댕기를 맨 여인이었는데 참으로 닮았군. 혹 그 여인과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가 하여 물어본 것이었지. 박달의 갑작스러운 말에 은옥은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스쳤어요. 부 붉은 댕기를 한 저를 닮은 여인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은옥은 애써 부정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 꿈에서 보았네. 그녀가 내게 전임 사또들에 대해 알아보라는 말까지 남겼지. 혹시 뭔가 아는 바가 있으면 그대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박달은 은옥이 무언가 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은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진정으로 간밤의 꿈이 그러하셨다면 사또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허나 이곳은 적합하지 않사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그리하여 은옥은 박달을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진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은옥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는 박달을 방 안으로 안내하여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사또, 지금부터 이 섬에서 일어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금옥이라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습니다. 금옥 언니는 이 섬의 유일한 무당이었지요. 은옥은 아직도 두렵다는 듯 제 가슴 위로 손을 얹은 채 말을 이어나갔어요. 언니는 무당으로서 해신을 섬기며 참석도 마을의 제사를 도맡아 지냈답니다. 언니의 제사 덕분에 어선은 항상 만선을 이루었고 매년 섬을 삼키던 것은 풍파도 피할 수 있었지요. 덕분에 섬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헌데 몇 해 전 수상한 배가 섬마을로 들어왔어요. 그 배에는 조선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선원들과 백천대사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섬의 광명천도라는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광명천도. 광명천지교인지 뭔지 그것 말인가? 박달은 지난 연회에서 백천대사와 교도들이 외치던 기이한 주문을 떠올렸습니다. 이 섬에서 모시던 고유의 신앙과 또한 그를 관장하는 무당이 있었다면 그런 낯선 자들이 들여온 종교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그 자들이 어떤 술수를 부린 것인가? 참석도 사람들은 그 성정이 온순하고 배타심이 적사옵니다. 또한 외지의 배들이라 하여도 섬에 부족한 생필품들을 들여오는 귀중한 자들이었기에 낯선 선원들에 대한 반발심이 매우 적었지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물자들을 나눠주며 호의를 베풀었으니 다들 그들을 좋아했사옵니다. 그렇게 시일이 지나며 사람들의 호감을 산 그들은 팔괘불이라는 기괴한 불상을 들여놓고 또한 저쪽의 산에다가 절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은옥은 박달이 마을 곳곳에서 보았던 그 불상들을 언급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듯 했지요. 때마침 심한 폭풍 때문에 바다에 나가지 못한 어부들이 절을 짓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물건이 전해지기 시작했지요. 곰방대에 말아 피우는 담뱃잎과도 같은 것인데
이를 피우면 하나같이 표정이 몽롱해지는 것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나 중독성이 강하던지 이 담뱃잎에 한번 맛을 들인 자들은 이를 피우지 못하면 아주 발작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방인들은 자칭 광명천지라는 종교를 설파하기 시작했고 담뱃잎의 지독한 중독성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을 몽땅 교인들로 만들어버렸지요. 한번 그 잎에 빠진 교인들은 부모 자식도 팔아넘길 만큼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의 박달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맙소사, 어면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그 백천대사라는 자가 연관된 것인가? 그렇습니다. 백천대사는 바로 그 낯선 선원들의 앞잡이였고 이제는 뒤로 그들을 부리며 섬 사람들을 지배해 실질적으로 이 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발끈한 박달을 진정시키며 은옥은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광명천지와 팔괘부를 모시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단으로 간주되어 희생양이 되었지요. 금옥 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는 광명천지교라는 종교와 팔괘불이 마귀의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맞는 말이었어요. 광명천지 스님들로 위장한 선원들은 사실 청에서 넘어온 추방자들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죄수들 중 형장에서 탈주한 자들을 밀입시켜 이 마을에 들여놓고 물건을 밀수하는 기지로 만들었고 급기야는 섬 사람들까지 세뇌시켜 청으로 향하는 배에 실어 팔아버리는 짓까지 일삼았지요. 무당인 금옥 언니는 줄곧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들을 경계하라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그들이 자행하는 모든 못된 행위들을 직접 목격까지 하고 말았지요. 이에 금옥 언니는 모든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백천대사에게 맞섰습니다. 허나 이미 백천대사는 당시 사또였던 이기로 어른을 매수하였고 언니와 함께 반기를 든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모조리 잔인하게 처형하였지요. 그리고는 그들을 선앙당 나무에 걸어 본보기로 삼았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로다. 결국 시일이 더욱 지나 이기루 어른 역시도 백천대사에게 받은 담뱃잎에 중독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금단을 이기지 못한 까닭이겠지요. 이후 들어온 전임 임창수 사또가 이 사실을 모두 알아차리게 되었고 조정에 알리려다 역시나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하여 나으리께서 이곳에 부임하신 것이옵니다. 어면 연회에서 나에게 건넨 그 향취가 기묘했던 술 역시도 그 담뱃잎에서 추출한 무언가가 들어있었겠군. 잘은 모르나 아마도 그럴 것이옵니다. 사또를 중독시켜 그들의 입맛대로 하려 했을 테니까요.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고. 허면 나를 스쳐 지나가며 술잔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그날의 붉은댕기 여인과 또한 내 꿈에 나타나 안겼던 그 여인 역시 아마도 은옥이 자네의 언니인 금옥의 혼령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구만.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술을 마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없을 수도 있었겠군. 그러자 은옥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지요. 만약 사또의 말씀대로 그것이 금옥 언니의 혼령이었다면 언니는 죽어서도 사또께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옵니다. 부디 사또께서 이 모든 실체를 밝혀 이 섬을 구해 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언니와 무고한 희생자들의 한을 부디 풀어 주십시오. 은옥은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박달에게 큰 절을 올리며 오열했어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달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본디 말년을 유유자적하게 보낼 작정이었던 박달이었으나 간악한 무리들의 음모를 알게 된 이상 그의 정의로운 성품에 묵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고개를 드시게. 이러한 천인공모의 짓을 나 박달이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는가. 또한 아무리 꿈속의 일이었다고는 하나 그대의 언니인 금옥은 내 품에 안았던 여인일세. 그런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내가 할 짓이 아니지. 용기 내어 이리 목숨을 걸고 비밀을 알려주어 참으로 고맙네. 은옥낭자, 내 곧바로 조정에 이 일을 알리어 이들에게 천벌을 내리도록 하겠네. 내가 조정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
섬에는 필시 소란이 생길 것이야. 허니, 그때까지 은옥낭자는 어딘가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으시게. 내가 조정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올 때까지 부디 몸을 보전하시게나. 그리 말한 박달은 결의를 다지며 은옥에게 당부하였고 서둘러 관하로 돌아가 배를 띄울 준비에 착수하기 시작했지요. 갑작스레 조정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며 배를 띄우라는 박달의 명에 이방은 당황한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이방이 박달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지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순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감시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사또 나으리. 일이 부임하시자마자 갑자기 무슨 일로 조정에 돌아가신답니까요? 한시가 중한 일일세. 어서 비키시게나. 박달이 이방을 밀어내며 외쳤으나 이방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박달을 막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박달이 막무가내로 배를 타려 하자 이방의 눈빛이 돌연 바뀌었지요. 이렇게 돌아가시겠다 어거지를 피우시면 정말 돌아가시는 수가 있습니다요. 무어라. 내 놈이 지금 사또인 나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겐가? 박달이 호통을 치자 이방이 주변을 향해 눈짓을 보냈고 그러자 삽시간에 관아 주변에 숨어있던 포졸들이 박달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또한 광기 어린 열기로 번뜩이고 있었어요. 백천도사께서는 사또가 이 섬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요. 포졸들이 박달을 향해 창을 겨누었습니다. 이방과 포졸들 역시도 광명천지, 교도들에게 완전히 넘어간 모양새였지요. 박달은 분노가 치민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이자들이 감히 오랑캐들에게 조선의 백성과 땅을 팔아넘긴다는 말인가? 이런 100번 경을 칠 쓰레기 같은 놈들. 너희들이 그러고도 조선의 백성이란 말이렸다. 박달은 지체 없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칼집에서 서늘한 검신이 뽑히자 태양빛에 번뜩이며 강렬한 빛을 냈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포졸들이 박달을 창으로 찌르며 달려들기 시작했지요. 허나 박달은 어설픈 창술에 당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산적 토벌전에서 활약했던 백전백승의 경험이 있던 그는 불과 10여 명의 병사를 부리며 80명의 도적대를 상대했던 전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달의 손목이 매끄럽게 휘돌며 칼끝은 마치 살아 움직이듯 포졸들의 급소를 꿰뚫었습니다. 박달은 한 번의 동작으로 창끝을 흘려내고 곧바로 반격으로 이어지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선사했지요. 박달이 한 번 칼을 휘두를 때마다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예전만큼이야 못했지만 그의 발놀림은 새처럼 가벼웠고 포졸들은 백전노장의 노련한 검수를 감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오랑캐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벌레 같은 놈들. 썩 내 길을 비켜서지 못하겠는가? 박달은 노도와 같은 기합 소리를 내며 포졸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박달을 기다리는 것은 포졸들만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관아 밖에는 광명천지 교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에 홀린 듯 두 눈이 형형한 빛을 내며 낫이나 갈퀴 같은 농기구를 들고 박달을 위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는 거요? 감히 우리 백천대사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요? 그렇게는 아니 되지 아니 돼. 교도들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치며 입에 거품을 문 채 박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괴이하게도 검에 급소를 베어도 잠시 주춤할 뿐 꿈쩍도 하지 않아 박달을 흠칫하게 만들었지요. 그들은 담뱃잎에 중독되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달은 굴하지 않고 칼등으로 그들의 다리를 쳐내며 나아갔습니다. 악귀처럼 맞서 싸운 박달이 우여곡절 끝에 포구에 도착하였지만 아뿔싸 이미 광명천지 교도들이 마을의 배를 몽땅 치워버린 후였지요. 육지로 통하는 수단이 완전히 끊기자 이미 상처투성이었던 박달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파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육지는 악귀들에 의해 틀어막혔으니 이 피로한 목숨이 겨우
저 따위 치졸한 오랑캐들로 인해 오늘 여기서 끝이란 말이더냐? 저 미개하고 벌레만도 못한 청의 불순물들이 조선을 헤아려 드는 꼴을 막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것이 그저 원통할 뿐이로다. 박달이 그리 말하며 절망하는 순간이었어요. 작은 돛담배 하나가 포구에 떠내려오는 것이었지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은옥이었습니다. 나으리, 어서 이 배에 오르셔요. 자신을 구하러 온 은옥의 용기에 박달은 감탄하였고 돛담배가 포구 근처에 다다르자 그는 주저없이 도움닫기를 하여 뛰어 올라탔습니다. 그를 따라 수많은 광신도들이 폭우로 달려들었으나 몇몇은 바다에 빠져버렸고 또한 돛담배에 근접한 몇몇은 박달의 검 끝에 기절하고 말았지요. 은옥은 있는 힘껏 노를 저었고 작은 배는 거센 파도를 가르며 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박달의 얼굴을 스치자 겨우 숨을 돌린 박달은 은옥을 와락 끌어안으며 외쳤어요. 낭자, 그대가 내 부처일세. 헌데 어찌하여 숨어있지 않고 나를 도우러 온 겐가? 그러자 은옥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믿으실지는 모르겠사오나 저 역시 꿈에서 언니에게 경고를 받은 것이 있사옵니다. 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어선이었던 이 배를 기니 숨겨두었지요. 자네의 언니야말로 진정 이 섬과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수호신이로군. 반드시 이곳의 어둠을 밝히고 죽은 이들의 한을 풀어 금옥낭자의 간절한 마음을 기필코 헤아리겠네. 박달은 점점 멀어져가는 참석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섬에는 여전히 아귀 같은 교도들의 욕지거리 소리가 뒤따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박달과 은옥은 무사히 조정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다다르자마자 박달은 곧바로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적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참석도의 비극, 광명천도의 정체, 청나라 밀수꾼 및 인신매매 조직과의 연관성, 그리고 전임 사또들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조정은 박달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곧바로 군사를 편성하여 참석도로 파견했고 박달은 토벌대의 선봉에 서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의를 향한 결의가 가득 찬 박달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검을 치켜들고 광명천지 본거지를 정밀히 포위했습니다. 교도들은 광명천도를 지키기 위해 저항했으나 군사를 대동하여 펼치는 백전노장 박달의 전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지요. 백천대사와 그의 추종자들은 마침내 붙잡혔고 섬에 숨겨져 있던 금은보화와 약재, 인신매매의 흔적까지 모두 밝혀지게 되었지요. 전투가 끝난 뒤 박달은 곧바로 광명천도에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아내었습니다. 잔인무도한 교도들은 희생자들을 깡그리 태워 유골을 선앙당 아래에 묻어 숨겨두고 있었지요. 산더미처럼 쌓은 유골을 본 박달과 조정의 관리들은 충격에 숨을 집어삼켰습니다. 이것이 어찌 같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인가? 정령 인두겁을 뒤집어쓰고 할 수 있는 짓인가? 사람의 손으로 저지른 짓이라 보기가 어렵도다. 짐승조차 행하지 않을 만행이니 여기 잠든 영혼들이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지경이로고. 무고한 백성들의 넋이 이토록 짓밟히다니 내 평생 이런 참혹한 광경은 처음이오. 그야말로 하늘을 기만하고 땅을 더럽힌 저 추악한 오랑캐들의 죄악을 용서할 수 없으랴. 박달은 슬픔과 분노에 잠겼고 다른 관리들도 경악했지요. 이 섬의 정의를 되살리고 이 억울한 넋들을 위로하는 것이 조선의 관리인 나와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것이오. 박달은 유해를 모두 수습하여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로했지요. 또한 지엄한 국법에 의거하여 이 일에 연루된 오랑캐들을 차명으로 다스려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자 은옥은 눈물을 흘리며 박달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하옵니다. 덕분에 저희 섬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언니의 한도 풀렸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의 용기와 또한 금옥낭자가 보여준 의지 덕분이라네. 그대들 자매가 아니었다면
이 섬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오. 나 또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겠지. 진정한 섬의 구원자는 바로 금옥낭자와 은옥낭자, 그대들일세. 이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섬을 다시 평화로이 만들 일만이 남았군. 이후 박달은 은옥과 함께 뜻을 모아 선앙당 나무 아래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옥의 언니 금옥을 비롯해 광명천도에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리며 제사를 올렸습니다. 오색천에 걸린 이름 없는 시신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자들의 넋이여. 이제 부디 편히 쉬소서.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한 박달은 은옥에게 관하의 도움을 약속하며 조정에 섬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참석도에는 씻지 못할 상처가 남았지만 박달이 전심전력으로 섬을 도운 덕분에 마침내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섬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은옥 또한 언니의 한을 풀고 섬의 평화를 되찾은 후 박달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달은 비록 말년에 벼슬길에서 평화로운 유유자적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섬의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를 바로 세운 위대한 사또로 섬의 역사에 기록되어 그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포구에 세워져 그 후세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후문과 함께 난향야화의 19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